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그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25%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전해드릴 때는 그중에서 자동차만 예외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변화가 있습니다. 자동차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일단 한 달간 유예해주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만 유예한다라고 하루 전에 발표했는데 이제 하루 만에 USMCA가 적용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멕시코 관세를 한시적으로 한 달간 면제한다, 유예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진 뒤에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자라는 데에 대해서 나도 동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까지 그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USMCA란 과거 북미 자유무역 협정인 그 나프타를 개선 그리고 보완한 새로운 북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United States, 그다음에 M은 멕시코, 또 C는 캐나다, 그리고 뒤에 A는 Agreement. 그래서 USMCA라고는 그 약자라는 것. 자, 뭐 어제 상세하게 이제 전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 한 달 유예를 더 해줬는데요. 문제는 이제 멕시코와 관련해서는 한 달 유예를 했는데 캐나다 대통령과 관련해서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 유예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의 이 트루도 총리가 아주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다. 왜 멕시코만, 나는 왜, 우리는 왜, 지금 약간 그런 입장인데, 자, 오늘날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대학교에서 교내 불법 시위를 허용할 경우에 그 대학에 대해서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끊어버리겠다. 플러스 그 불법 시위에 참가한 가담한 학생은 퇴학이나 체포 또는 유학생 신분이나 불체 신분 이런 경우에는 추방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모든 대학에게는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것이다 라며 특히 불법 시위에 가담한 유학생들은 뭐 합법 체류 신분이기는 하지만 뭐 미국의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이제 학생 비자를 갖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데 그렇게 유학생이 불법 시위에 참가했을 경우에는 영구히 추방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퇴학 first and 영구히 추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 학생이라면 추방은 시킬 수 없지만 학교에서 영구히 퇴학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백악관은 불법 시위를 어떻게 정의할지 연방정부가 시위 학생을 체포하면 또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처벌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참가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적발이 돼서 추방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그 점 때문에 이 한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지금 상당히 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시위에 참가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시위의 기준이 뭐냐 뭐 이런 걸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법 시위 아니고 뭐 친구들끼리 뭐 1, 20명 모여서 무슨 의견 개진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아 이것도 불법 시위야 라고 해서 추방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야 이건 뭐 아무것도 못하네 그냥 공부만 해야 되는 건가? 상당히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 유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인 그런 대학생들 그중에서도 이제 한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해요. 부모님들이 야 너 유학생들은 자칫하다가 시위하다가 추방당한대. 그러니까 너는 유학생은 아니니까 추방은 안 당하겠지만 괜히 학교에서 그 여기저기 사람 많은데 몰려다니지 마. 그러다가 퇴학당한다 너. 퇴학당한다. 한인 학부모들이 지금 잔뜩 걱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 내용은 수정헌법 1조가 뭡니까?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1조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벌써부터 심하게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국이 이렇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유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작금의 시절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앞서 이제 제가 캐나다는 왜
유예 안 해주지 뭐 이런 얘기를 살짝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직전에 이제 4일 날짜로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 직전에 그 전날 캐나다의 그 주스틴 트루도 총리와 통화를 할 뻔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트루도 총리가 통화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받았습니다. 저 통화 좀 바빠서 못 한다 그래. 왜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내일 4일자부터 관세 부과되지 캐나다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3일인데 오늘 전화 왔네. 야, 그거 받아봐야 뻔해. 관세 유예해달라고 뭐 그런 건데 그 골치 아프니까 못 받는다 그래. 다음에 통화하자고. 그래서 관세부가 4일날 있고 그 전에 하루 전에 3일날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한 그 다음날 통화했습니다. 5일날. 그런데 통화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는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나오자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로 통화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실제로는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두 정상 간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려졌느냐? 미국 측의 고위 관계자, 캐나다 측의 고위 관계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한 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거를 이제 보도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양국가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시행 이후 다음 날이었던 그러니까 지난 5일 트루도 총리와 무려 5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는 반대로 대화는 매우 험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화 통화 이후에 미국의 대캐나다 관세 부과 조치 이유인 그 불법 약물이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세 계속 매겨버리겠어. 이제 그 관세 매기는 이유 중에 하나를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유입되는 그 불법 약물 이유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당신들의 조치가 불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 쪽에서 받기는 뭐냐면 아니 우리 쪽에서 자꾸 미국으로 불법 약물이 간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불법 약물 그것도 더 센 거 그게 훨씬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통화가 매우 격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성은 물론 이게 사실 국가와 국가 간 그 정상 통화, 두 정상이 통화를 하는 데 있어서 고성은 뭐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도 거의 없죠. 욕설 더더욱이 저는 정상 간에서 대화하면서 욕설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고성은 물론 욕설까지 난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측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이 정상들 간의 대화, 그리고 통화에서 뭐 고성, 욕설, 심지어는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무슨 모욕 주기, 뭐 이런 건 막 기본이 된 그런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얘기들이 뉴스로 매일 들려오고 있네요. 전해드리는 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갑갑하고 힘들고 때로는 뭐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아주 괴롭습니다. 네. 자,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펼쳐온 트럼프 행정부가 군용 수송기를 이용해서 불체자들을 막 내보냈잖아요. 그런 그 불체자 군용 수송기 이송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이후로 군용기를 활용한 불법 이민자 강제 송환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6일자 그러니까 어제자로 예정됐던 그 군용기로 불체자 이송하는 스케줄도 취소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에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펼치면서 관타나모 기지로 이민자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군 수송기를 동원해 왔었죠. 하지만 제가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의외로 군 수송기를 하니까 훨씬 싸겠네가 아니라 훨씬 비쌉니다. 군 수송기의 그 운영 비용은요, 시간당 28,500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번 갔다 오면 근데 한두 시간만 걸려요. 왕복 치면 예를 들어서 한 번 가는데 서너 시간, 거기서 좀 기다렸다가 또 돌아오는데 서너 시간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10시간 이상 어쩔 때 보면 하루 이상 걸릴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시간당 28,500달러씩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는데 한 2, 30만 불씩 들어서 군용기로 수송을 하느니
상업용 여객기 1등석으로 보내도 그것보다 싸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 그런 의견은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숫자상으로 또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 이제 어제부터는 군용기 대신에 민간 항공기 여객기를 이용해서 불체자를 추방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방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왜 지금까지 오히려 그렇게 더 비싼 군용기를 이용해서 불체자를 추방했을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사실 몰랐을 리도 없을 터인데 하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불체자들에 대한 어떤 강경한 정부의 의지를 좀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 초기에는 일부러 군용기 수송을 선택한 측면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불체자를 잡아갖고 뭐 민간 여객기 델타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런 걸로 이제 보내면은 무슨 뭐 관광 갔다 오는 것처럼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막 수갑 채우고 족쇄 채우고 군용기에 싣고 이제 군용기에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줘야 뭔가 좀 강경한 그 의지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까지는 돈이 훨씬 많이 들어도 군용기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메시지는 어느 정도 전달됐다라는 판단 때문인지 돈 많이 드는 군용기 대신에 민간 여객기를 통해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도체법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칩스 액트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나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 그 보조금 주는 거, 그 보조금 주는 그 법안을 폐기하겠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좀 혜택을 본 주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강하게 그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라는 그런 분위기죠. 자,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보조금을 전제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은 향후 변화될 상황에 그래서 이제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칩스법, 반도체법 그 혜택을 본 지역은 공화당세가 강한 지역들이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또 인디애나주 등인데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 그 법안을 폐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디애나주의 공화당 소속 타드 영 상원의원은 이 반도체법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성공 중의 하나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가 대표하는 인디애나주의 SK 하이닉스는 최대 4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가로 차세대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공화당의 마이크 크리포 상원의원도 칩스법의 완전한 폐기에 나는 반대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그 어떤 패키지 법안에 이 칩스 반도체법 법안을 포함하는 그런 그러니까 패키지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어갖고 싸잡아서 통과시켜 버리려는 그러니까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그것도 폐기한다라는 내용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법안 속에 넣어서 한꺼번에 통과시켜 버리려는 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른 건 뭐라도 그 패키지에 이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반도체법 이건 폐기하면 안 됩니다라는 반대 의견은 이제는 공공연히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 북미 그 담당자들을 총동원해서 현지 동향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아이고 알아서 그 보조금 줄게라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요. 트럼프 정부가 이 반도체법을 폐지하려면 연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방법도 있습니다. 뭐 편법이 될 수도 있고 보조금의 경우에 개별 기업 간의 이제 재협상, 뭐 삼성이면 삼성, SK면 SK, 삼성 한번 들어와봐 하면서 뭐 개별 기업과 1대1 개별 협상을 통해서 어떤 지급 조건을 좀 까다롭게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오케이 보조금을 주기로는 되어 있으니까 뭐 5억 달러, 4억 달러, 삼성은 45억 달러인가 그래요. 45억 달러, 오케이 주기로 되어 있으니 그걸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주기는 줄 텐데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을 우리는 좀 더 첨부하겠다. 그 몇 가지 조건을 해서 까다롭게 만들겠죠. 그리고 이거 사인하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주기는 주는데 45억 달러 삼성 너무 많아. 반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삭감하는 식의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기업들이 지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법에 따라서 3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요. 또 SK 하이닉스는 39억 달러를 투자해서 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금 짓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370억 달러 투자해서 짓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인 45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해서 다 공장 짓기로 이제 그렇게 예산을 짰는데 갑자기 안 준다 그러면 치명적인 타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삼성이나 SK 이들 업체는 투자금의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13% 정도 됩니다. 그 13%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이제 지난해 말 확정적인 계약을 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이런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냥 날리게 되느냐에 대한 그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의회가 합의한 어떤 법안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회의 표결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표결을 하면 과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뒤튼 그 법안이 통과될까 안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의회. 현재 상원은 전체 100석 가운데 공화당 52석 그리고 민주당 48석입니다. 52대 48. 공화당이 4명 더 많죠. 그리고 이제 하원은 전체가 435명인데 지금 공석이 3명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217석, 민주당이 215석. 그래서 432석입니다. 공화당 217, 민주당 215. 여기도 하원도 공화당이 2명 더 많습니다. 자, 일단 단 몇 명이라도 공화당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의 법안 폐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단 한 표도 이탈표가 없이 한다면. 하지만 민주당과 의석차가 크지 않고, 그러니까 하원은 2표 차이, 상원은 4표 차이, 그러니까 얼마 의석 차이가 되지 않고 또 공화당 내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역에서 그 의원들이 그 폐지에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있다라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한 그 변수입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그 폐기 가능성은 낮다. 그 가능성은 낮다. 이런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사실 이 반도체법은 미국의 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정당을 위한 것,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미국이 AI 시대에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가잖아요. 그런 걸 대체하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근데 그 반도체도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반도체를 뛰어넘는 차세대 반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반도체 칩 이런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그 AI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차세대 그 고용량 반도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두 번째는 중국과의 그 전자 기술, 컴퓨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반도체법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것입니다. 바이든 정권 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걸 공화당 정부에서는 폐기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미국의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법안이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돈을 왜 줘야 돼? 이런 건 차치하더라도 이 법안의 최종적인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합니다. 자, 때문에 전 정부에서 지원금을 약속한 것이라고 해도 이 미국의 미래를 위한 어떤 이런 법안을 대통령이 내가 됐다고 해서 이제 마구 폐기시켜 버린다라면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걸 나는 폐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폐기해서 보조금도 안 주고 또 그래서 그런 그 최첨단 대형 그 전자 업체들이 미국에 결국은 공장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오게끔 그렇게 만들 수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상황까지 가게는 못할 것이다. 이런 게 현재로서는 지배적인 관측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연방보훈부가 이 보훈부라면은 제향군이네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도 미국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또 베트남 월남전에 참전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미국의 그 보훈부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훈부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약 8만 2천 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훈부 부처 그 내부 공문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보훈부 장관 비서실은요, 부처 내 고위 간부들에게 최근 내부 공문을 보내서 감원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원 규모는 팬데믹 이전 수준이었던 지난 2019년 수준인 39만 9천 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대폭 줄여도 39만 9천 명, 거의 40만 명이라는 보훈부 직원들이 남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와, 보훈부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아라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현재 보훈부의 공무원 수는 몇 명이냐? 네, 48만 명입니다. 48만 명에서 8만 명 자르고 40명만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글쎄 보훈부가 하는 일이 얼마나 방대한지까지는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8만 명, 뭐 적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그래도 8만 명을 해고해도 40만 명이 남기는 하네요. 일단 그 48만 명 가운데 이 중에 약 한 4분의 1은 그 본인이 그 직접 그 참전 군인 출신인 그런 사람들이 연방 그 보훈부의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훈부의 이런 감원 계획은요, 다른 정부기관에서 제한된 인원 축소 규모보다도 훨씬 큰 규모입니다. 보훈부는 전임 그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좀 많이 뽑은 건 사실이에요. 그때 그 참전 군인들에 대한 어떤 치료 혜택 범위 같은 걸 많이 늘리면서 그걸 해결할 인력이 좀 딸려서 그 인력 규모를 좀 많이 늘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좀 걱정도 합니다. 참전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불필요하게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인력을 한꺼번에 8만 명씩 자르면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그 집계에 따르면요, 이제 뭐 보훈부 이런 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어떤 군을 제외한 그 민간 부문의 일을 해주는 연방 정부 공무원 230만 명 가운데 약 2만 5천 명이 지금 해고됐고요. 7만 5천 명이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한 달 반 전에 비해서 연방 공무원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10만 명. 그러니까 230만 명에서 220만 명이 됐다라면 뭐 얼마 차이 안 나 보이는데 10만 명이 줄었다라면은 굉장히 큰 숫자죠. 저도 사실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뭐 연방 공무원 됐다고 작년에 막 좋아했었는데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가방 싸고 온 사람도 봤습니다. 자, 이제 이쪽 동네 얘기긴 합니다만은 제가 살고 있는 이쪽 동네. 사실 그 지역을 막론하고요. 요즘 그 새로운 그 범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소식을 좀 지역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인들이 요즘 급격하게 많이 유입되고 있는 그 샌버나디노 카운티 치노힐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LA 카운티와 다른 카운티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치노힐스라는 곳에는 한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고요. 또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뭐 트래픽 없을 때 출근하면 뭐 1시간이면 충분히 LA 카운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뭐 한 30분이면 되고 그런 곳에 치노힐스 동네도 좋은 동네예요. 대형 주택 큰 집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치노힐스의 그 한 주택에서 빈집 터리 절도범들이 설치해 놓은 그 몰래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커뮤니티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샌버나디노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캐년 레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자신의 집 앞에 그 드라이브웨이에서 자기가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가만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보니까 휴대용 그러니까 폴어블 전원 공급 장치, 에너지 전력을 공급해주는 폴어블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주민이 그래서 즉각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을 한 결과 집 앞에 드라이브웨이 또 그 앞에 이제 집 앞에 이제 뭐 잔디도 있고 약간의 나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숯불 속에서 화분으로 위장된 그 몰래 카메라가 저 전력 공급 장치와 연결돼 있는 것을 경찰이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자,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주택 단지에서는 지난해에도 수채의 주택이 절도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 단지의 그 HOA에서는 주민들에게 집 앞마당 뿐만 아니라 뒷마당에도 모두 앞뒷마당 모두 이 CCTV를 설치할 것을 권유한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범죄자들이 남의 집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호텔방이나 이런데 어떤 뭐 이상한 사람들이 몰래 카메라가 뭐 해놓고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들어봤어도 집 앞에 야외에 그걸 뭐하러 해놓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범죄자들이 그 남의 집 앞에 그렇게 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는요. 그걸 설치해 놓고 자기들이 이제 집에 가서 또는 뭐 어디 가서
아니면 또 멀리 떨어져서 차를 좀 멀리 세워놓고 자기들은 그 모니터로 계속 카메라를 보고 있다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면 그때 그 집에 침입해서 절도 행각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집안에 들어가서 어떤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을 때 일당 중에 한 명은 이제 바깥에 남아서 차 안에 남아서 또 계속 모니터를 보죠.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그래서 집주인이 돌아오는지 또는 뭐 경찰이 지나가지는 않는지 등등을 밖에서 그 모니터를 보면서 보고 있다가 여차하면 안에 들어가서 절도 행각 벌이는 그 자신의 일당에게 연락해주는, 빨리 나와. 근데 앞문으로 나오면 안 된다. 앞문은 그 집주인이 지금 막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뒷문으로 해서 담 넘어서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주려고 그렇게 모니터, CCTV 막 몰래 카메라를 해놓고 모니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남의 집에 이렇게 몰래 숲을 속에 또는 나무 밑에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범죄의 새로운 트렌드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류 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해서 달걀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연방 농무부 장관이 현직 연방 농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걀 값이 그렇게 올라서 힘들어? 그러면 뒷마당에 닭을 키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당한 해법을 농무부 장관이 제시한 거죠. 브룩 롤린스라는 연방 농무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계란 가격 급등에 대한 단기적인 해법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그 대신에 뒷마당에 닭을 키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나도 내 집마당에서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농담처럼 들리지 않고요. 그냥 충격으로 들립니다. 자, 한편 이 달걀 가격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비싸잖아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가격이 뭐 단기간 내에 떨어지기는커녕 지금보다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류독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이 당국 역시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집에서 닭을 키워라 라는 연방 농무부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아주 황당하다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미국인 모두가 자신의 집에 그 뒷마당이 있는 그런 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자신의 집에 뒷마당이 있고 그 뒷마당이 뭐 충분히 넓고 또 닭도 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닭을 기르는 그 가격도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을 기르는 가격이 이미 달걀을 사 먹는 것보다도 오히려 타산이 안 맞는 그런 정도로 요즘 닭 기르는 그런 코스트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 실제로 이제 닭 기르려고 좀 닭 사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전에는 또 일반인들이 누가 암탉 사갔어요? 안 사갔지. 근데 요즘은 또 그런 사람들이 조금 생기니까 이제 공급이 딸리니까 그 돈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느니 아예 그냥 달걀 사 먹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도 계산은 나오는 거죠. 이 축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걀을 사 먹는 것보다 닭을 길러서 달걀을 그렇게 충당해서 먹는 게 이익을 내기 위해서라면 뒷마당에서 뭐 한두 마리, 서너 마리 길러서는 되지 않고 최소 닭 한 10마리 이상을 길러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10마리 이상 기르려면 이건 뭐 사업이죠, 사업. 뭐 프로나 돼야 할 수 있을까? 네. 그런데 그 농림부 장관의 이런 얘기에 이제 싸늘한 반응이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네티즌들은 한 다즌 달걀 $20 매우 비싸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닭을 기르는데 800불, 1000불을 들여서 닭을 기르라는 말이냐? 뭐 이런 말도 했고요. 농림부 장관, 당신 말은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런 거냐? 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면 내 집 뒷마당에 가서 땅 파서 가스를 시추해서 파먹으라는 얘기냐? 뭐 이런 반응이 있고요. 요거 누군지 기발한 얘기인데요. 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집 뒷마당은 조류독감에 무슨 뭐 안전지역이라도 되느냐? 뭐 내 뒷마당에서 기른다고 저 닭이 무슨 전염병에 옮지 말라는 어디 법이라도 있느냐? 마찬가지 위험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정 집에서 닭을 길러서 달걀을 먹어야 하는 그런 시절이 오고 있는 것일까요? 네,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참, 달걀은요, 잘 아시다시피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둘씩 좋다고 하죠. 달걀에는 뭐 단백질은 물론입니다만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
또 아미노산, 미네랄, 그리고 각종 비타민도 뭐 B, D 많습니다. 소위 완전식품이라고 하죠.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 그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대. 그래서 콜레스테롤 때문 그 걱정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의사들은 그렇습니다. 하루에 달걀, 삶은 달걀로 해서 하루에 한 2개, 뭐 한 3개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3개. 그것도 걱정이 되신다면 1-2개 정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걀값 뭐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비싸도 뭐 이왕이면 유기농 달걀 뭐 이런 걸로 해서 좋은 달걀로 매일 1개, 2개 충분히 달걀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전에는 뭐 달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이 비싸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요즘 달걀이 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